당시 몇 달이 걸리던 세계 일주를 단 며칠 만에 끝냈습니다. 다른 번의 베스트셀러처럼 지구 중심으로의 여행 역시 다양한 상상력과 연구의 산물이었습니다. 그의 상상이 얼마나 실현됐을까요? 번이 책을 쓸 당시에는 지구 내부에 대해 거의 알려진 것이 없었습니다. 지구 과학은 막 걸음마 단계였죠. 하지만 19세기는 대발견의 세기였습니다. 이 책의 배경은 1864년이며 주인공은 독일 교수인 오토 리덴브루크와 그의 조카 악셀, 아이슬란드인 가이드 한스입니다. 이들은 지구 중심으로 여행을 하며 과거로 돌아갑니다. 번의 소설에는 고대 괴물이 나오고 지구 내부에 바다가 존재합니다. 과학과 기술, 박진감 넘치는 모험. 어떤 작가도 그만큼 모험과 발견을 흥미롭게 서술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예측은 정확했을까요? 번의 시대가 지나고 인류는 우주를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구 중심으로 여행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어릴 적에 누구나 땅을 파내려가면 지구 반대편이 나올 거라는 상상을 해봤을 겁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페인에서 들어가면 뉴질랜드로 나올 겁니다. 아르헨티나는 중국으로, 마이애미는 호주의 퍼스로 연결됩니다. 만약 이런 터널이 존재한다면 뛰어든 후 중력이 이끄는 대로만 가면 됩니다. 중력에 의해 속도는 점점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지기 때문에 가볍게 걸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13,000km 건너편으로 말이죠. 이러한 터널을 만든다면 안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지구의 중심에는 핵이라는 거대한 철봉이 들어있고 그 주위에는 녹은 철로 이루어진 외핵이 있습니다. 다음은 멘틀로서 두께가 3,000km에 이르는 움직이는 뜨거운 암석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은 상대적으로 얇은데 이는 플레이트라 불리우는 조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각 플레이트는 늘 움직입니다. 침식된 협곡을 살펴보면 세월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지구 지각의 변동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층층이 쌓인 암석들은 수백만 년 동안 지구 표면에 쌓이고 물과 바람에 의해 침식되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협곡도 겨우 3.2km인데 지구 중심까지는 무려 6,400km입니다. 대체 얼마나 먼 걸까요? 이 비행기는 3.6km 높이로 날고 있으며 이들은 2.1km를 낙하한 후에 낙하산을 펼 것입니다. 자유낙하 속도는 시속 160km나 되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1분 후에 지상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대로 지구 중심까지 간다면 36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시카고에서 런던까지의 거리죠.
지구 중심으로 가기 위한 최적의 출발점은 동굴이었습니다. 번이 아는 한 가장 깊은 동굴은 콜롬비아에 있었는데 그곳은 760m까지만 탐험이 됐었습니다. 번은 자신의 탐험대가 이보다 깊이 들어가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번은 상상 속의 발명에 착수했고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전기등을 주인공에게 줬습니다. 일반 횃불이 지하에서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전기등을 발명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가스등은 고가였고 전기는 과학자들에게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지질학자들은 화산으로 인해 지하에 거대한 터널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번은 지질학에 매료되었고 그의 주인공들은 다양한 광물과 귀금속을 발견합니다. 또한 물방울에 의해 만들어진 석회암 종유석과 석순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동굴은 1800년대 초부터 관광명소가 됐는데 번은 동굴을 이용하여 지구 중심에 도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동굴은 아니었죠. 현대의 동굴 탐사는 번의 소설에서 영감을 얻어 1880년대에 시작됐는데 당시 탐험가들은 우리가 당연시하는 첨단 장비도 없었습니다. 방수복도 없었고 가벼운 합금 장비 대신 대장장이가 만든 철제 도구를 사용했죠. 또한 방수, 합성 섬유 대신 실크 등으로 밧줄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또한 짐꾼을 동원하여 무거운 장비를 날랐죠. 오늘날 동굴 탐험은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의 90%는 아직 발견도 못했다고 합니다. 즉, 지구의 내부는 아직 미개척 영역인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방법으론 중심까지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동굴도 깊이가 겨우 1500m니까요. 하지만 필요 또는 탐욕에 의해 인간은 이보다 훨씬 깊이 파내려갔습니다. 초기 광산은 땅속에 얕은 구멍만 뚫었지만 표면의 자원을 모두 소진하고 나니 터널과 갱을 뚫어 더 깊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더욱 깊이 내려갔습니다. 이들은 지구 중심으로 극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금을 찾고 있는데 3.2km를 파내려가도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금속이죠. 이 광산은 너무 깊어서 한 케이블로 내려가면 자체 무게만으로도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한번 갈아타야 합니다. 이미 번이 알고 있던 광산의 바닥보다도 600m를 더 내려왔습니다. 이 광산은 현재 지구에서 가장 깊은 광산이며 인간이 지각에서 가장 깊이 내려간 곳이기도 한데 이 광부들은 매일 이곳까지 내려옵니다. 지하 3.6km까지 말이죠. 물론 더 내려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려면 물속에 다이빙해서 가야 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은 바다 밑바닥에 있습니다. 1960년에 잠수함 트리에스트가 이곳에 도달했는데 물론 번의 해저 이말리에 나오는 노틸러스 호보다는 100년이 늦었죠. 노틸러스의 승무원들을 제외하면
트리에스트의 두 선원만이 이토록 깊은 심연에 도달한 것입니다. 달에서 걸어본 사람이 훨씬 더 많군요. 이곳의 바다는 가장 높은 산보다도 깊습니다. 이들은 비행 높이보다 더 깊이 잠수했습니다. 지하 12km까지 말이죠. 드릴러는 이보다 깊이 뚫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구멍이 뚫린 곳입니다. 번의 시대에는 물을 구하기 위해 지하 30m까지 뚫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5년 전에는 석유를 찾기 위해 사용했죠. 이후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100년이 지나도 러시아의 목표인 12km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 독일인의 경우는 암석이 너무 뜨거워서 구멍을 막아 9km에 실패했습니다. 14년 후 러시아인들은 성공했고 즉시 지질학자들은 여기서 나온 재료들을 분석했습니다. 이 깊이의 암석은 이제껏 나온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지구 중심에 얼만큼 다가갔을까요? 동굴 탐사로 1.5km까지 내려갔습니다. 광산은 3.6km까지 갔고 트리에스트호는 10km까지 그리고 드릴로 12km까지 뚫었습니다. 하지만 지구 중심까지는 6,400km입니다. 표면만 간신히 들어갔을 뿐이죠. 이 남자는 왜 계속 내려가고 있을까요? 그는 금보다 더 값진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번은 과학의 전성기 때 살았습니다. 모든 자연이 연구의 대상이었죠. 그는 원래 법학 전공이었지만 과학 논문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새로운 과학적 발견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늘 소재가 필요했던 그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를 인용했는데 찰스 싱클레어 다비는 화산학자로서 번의 소설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19세기 중반에는 지구의 크기와 그 발생 기원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믿음으로 일관했지만 과학은 이러한 믿음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때는 다윈이 막 진화론을 출판했을 때였는데 모든 생물이 6,000년 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백 년이 걸렸다는 이론이었죠. 화석에 박식했던 번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다른 이들은 그러지 않았죠. 주님이 당신의 창조물을 멸종시킬 리 없다는 거였습니다. 미국에서 포유류 화석이 발견됐을 때 토마스 제퍼슨조차 이들이 아직도 존재할 거라 믿었는데 번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의 소설에서 번의 주인공 악셀 교수와 한스는 살아있는 고대 생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지하 수백 킬로미터 되는 곳에서 고대 생물을 발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화석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번뇌 시대에 사용됐던 망치와 끌보다는 첨단 도구를 사용하죠. 하지만 이 소중한 뼈들을 꺼내는 작업은 여전히 고난도의 기술과 인내력을 요합니다. 화석은 고대 식물과 동물의 흔적인데, 예를 들어 바다에 살던 동물이 죽으면 시체는 바닥으로 가라앉는데, 시간이 지나면 바닷속 청소부들이 살을 다 빼먹습니다. 그 후엔 모래나 미 사이에 묻히게 되는데, 이후 10년에서 100년이 지나는 동안 퇴적물이 위에 더 쌓이면 뼈에는 미네랄이 침투하게 되고 화석이 만들어지죠. 번뇌 시대에는 지나친 열정이 오점을 남기기도 했는데 다른 종류의 뼈를 맞추어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동물이 되기도 했죠.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생물 학자는 탐정인 셈이죠. 고대 식물과 동물을 아주 꼼꼼히 살펴보고 해부학적 지식과 현대 동물을 참고 삼아 조립하게 되는데, 이로써 과거를 되살릴 수 있는 거죠. 이건 가장 오래된 초식성 공룡입니다. 이들은 열대성 섬에서 서식했죠. 그런데 왜 이 화석은 춥고 습한 영국에서 발견됐을까요? 왜냐하면 2억 년 전 영국은 오늘날의 아프리카 남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해수면도 훨씬 높아 영국의 언덕은 섬들이었죠. 번뇌 시대에는 지구의 역사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지질학의 역사는 겨우 30년 정도였죠. 시간이 갈수록 더 오래된 암석이 발견됐고, 화석에서는 더욱 특이하고 희귀한 생물이 발견됐습니다. 번은 그의 책에서 과거를 되살려 놓았고 지하 세상에 고대 생물들이 살게 했습니다. 그는 태양이 없기 때문에 식물은 살 수 없지만 균들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지하의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그의 주인공들은 거대한 버섯들을 만납니다. 실제 지구 중심으로의 여행에서는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동굴에는 박쥐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동굴은 잠시 쉬는 장소일 뿐이죠. 새로운 생명체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곳의 생물들은 우리에겐 정말 생소한 것들인데 이곳의 생물 대부분은 지각 또는 기후 변동을 피해 지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들은 이 어둠의 세계에 적응해 왔습니다. 태양이 없기 때문에 보호색이 필요 없었으며 완전한 암흑이기에 눈도 필요 없어졌죠. 오직 촉각과 후각만 남았습니다. 동굴성 동물들은 연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좁은 틈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포식자들도 이들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과학자들을 흥분시키는 생물체는 따로 있는데 이들은 너무 작아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이들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존 파크는 누구나 싫어할 만한 어려움을 감수합니다. 지구 중심으로 다가갈수록 온도와 압력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생물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물체들 대부분이 아주 작은 박테리아들이었죠. 이들은 그런 환경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섭씨 113도에서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는 끓는 물보다도 높은 온도죠. 지구 내부에서 가장 놀랄만한 사실은 그곳에 살고 있는 총 박테리아의 수인데 지구상의 모든 박테리아의 약 70%가 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박테리아는 지표 아래에 사는 게 되는데 식물이나 동물들이 서식하는 지표와는 멀리 떨어진 곳이죠. 그럼 박테리아는 무엇을 먹고 살까요? 새로운 이론들에 의하면 지구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번뇌 시대의 과학자들은 물이 암석을 침식하여 모든 동물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이 동물들은 수백만 년 전 해수면이 상승하기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샘 같은 노련한 다이버들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녀는 물이 아니라 박테리아가 암석을 먹는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박테리아가 없었다면 동굴과 석회암은 없었을 겁니다. 탄산 또는 다른 산들을 만들려면 박테리아가 필요해요. 산이 있어야만 동굴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산은 암석을 침식시켜 동굴을 만듭니다. 장기적으로 물의 작용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박테리아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미생물일까요? 운석일까요? 이제 여러 명의 과학자들을 통해 무엇이 지구 생성에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샘은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서 연구 중입니다. 이곳의 동굴은 80km에 이르며 깊이는 121m에 달합니다. 샘이 옳다면 박테리아가 이 동굴을 만들었고 지금도 만들고 있을 겁니다. 박테리아를 찾아 그녀는 수중 미로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위험한 곳입니다. 샘은 인간이 닿을 수 있는 극한의 깊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동굴을 탐사할 수 있는 과학자는 전 세계에 3명뿐입니다. 모든 장비는 여분을 챙겨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해야 하니까요. 길을 잃기라도 하면 큰일 납니다. 마침내 도달한 현장에는 암석을 먹는 박테리아가 있을만 합니다. 그녀는 샘플을 확실히 채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합니다. 샘플을 채취하는 데는 10m 길이의 실리콘 튜브를 사용하는데 이를 이용하여 물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고 10m 앞에 있는 샘플을 가능한 한 깨끗하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채취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인체의 박테리아로 샘플을 훼손시켜서는 안 되겠죠. 이제 돌아갈 수 있겠군요. 샘플을 채취한 다음에는 그 즉시 수면으로 올라와 얼음에 보관하게 되는데 연구실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렇게 보관을 해둡니다. 샘플은 섭씨 4도의 상태 그대로 영국에 있는 샘의 연구실로 옮겨집니다. 8시간 정도 걸리는데 줄스 번의 소설에서는 80일이 걸렸던 거리입니다.
파스텔러는 번이 지구 중심으로의 여행을 쓴 지 10년 만에 박테리아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한 세기 동안 박테리아는 지저분한 존재로만 여겨졌지만 이제는 점점 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유익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선 샘은 암석을 먹는 박테리아의 수가 알고 싶었습니다. 또한 모두가 같은 종인지도 궁금했죠. 특히 샘은 그들이 배출하는 산이 동굴을 만드는지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이들에 대한 샘의 생각이 옳다면 지질학에 있어 큰 발전일 것입니다. 박테리아처럼 100만 분의 1m 크기의 작은 생물이 지구의 거대한 지층을 부식시켜 동굴을 만들고 주위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도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테리아는 공기, 물, 땅, 바다 모든 곳에 존재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디서든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구 중심에도 박테리아가 있을까요? 박테리아가 얼마나 깊은 곳까지 살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데 그것은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이 살 수 없을 만큼 깊은 지점까지는 가지 못했지요. 박테리아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을 먹고 극한의 환경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정말 유용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이미 우리 생활에도 이용되고 있죠. 누구나 효소 합성 세제를 써보시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들은 섭씨 60도에서도 안 죽는 유기체들이죠. 만약 150도에서도 죽지 않는 유기체를 찾는다면 최고의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것입니다. 다른 자원과는 달리 박테리아는 끝이 없습니다. 이 암석 샘플은 지하 61m에서 온 것인데 여기에만도 지구상의 인구수와 맞먹는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어느 곳을 얼만큼 뚫든 간에 박테리아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음식과 산소 없이도 충분히 수백만 년을 살 수 있는데 어떤 이들은 무한한 노동력으로도 이용하고자 합니다. 최초의 유정은 번의 시대에 탄생했으며 이제 지표의 화석 연료는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하지만 박테리아가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석유의 40%는 지하에 보관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를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 유기체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들을 통해 석유를 가스로 바꿔 몇 년이 지난 후에는 가질 수 없는 석유 대신에 천연가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번의 소설에서는 석유를 발견하진 못했지만 금과 백금은 찾았죠. 주인공들은 이를 캐기에는 너무 깊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인간일 때 얘기죠. 박테리아를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미생물을 이용해 자원을 채취한다는 것은 번의 상상력을 초월한 것이었죠. 하지만 어떤 박테리아는 암석을 섭취하기 때문에 이미 금속을 분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서 박테리아가 일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는 예전의 방식대로 해야겠죠. 지하 3.6km에서 일하는 것은 위험하고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1.6km 내려갈 때마다 온도는 50도씩 높아집니다. 여기서 박테리아 하나는 암석만 있어도 1000년을 살 수 있습니다. 이곳의 박테리아는 자연의 연금술사입니다. 금 덩어리의 형성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죠. 박테리아는 암석과 미네랄 광석을 분해할 때 금 분자를 자신의 피부 밖으로 내보냅니다.
수백만 년이 지나면서 금이 쌓여 반짝이는 금덩어리가 됩니다. 금 광산은 작은 도시보다 많은 전기를 사용하며 매일 8만 톤의 얼음을 생산합니다. 또한 금을 운반하기 위해 매일 10톤의 광석을 3.2km나 운반합니다. 이곳은 아주 깊은 곳이지만 뜨겁지 않기 때문에 광산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는 유난히 지각이 오래됐기 때문에 식을 시간도 그만큼 길었던 것이죠. 25억 년 전에 금은 지표의 한 강에 퇴적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대는 지각 변동으로 지구 안으로 밀려 들어갔죠. 이렇게 금이 많은 곳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전 세계 금의 3분의 1이 이곳에서 생산되지만 겨우 2,000톤에 불과하죠. 금과 백금 같은 금속은 왜 희귀한 걸까요? 우선 지구 전체가 녹아있을 시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46억 년 전, 엄청난 유성들이 녹아있는 지구를 덮쳤습니다. 유성들은 암석을 가져왔고 지구는 점차 커지면서 사방에 금속이 흩날렸습니다. 그러다 거대한 소행성이 부딪혔죠. 소행성의 거대한 철덩어리는 멈추지 않고 지구 중심으로 가라앉았는데 이 과정에서 지구의 모든 금속을 끌어당겼습니다. 소행성의 작고 가벼운 암석 조각들은 지구 주위를 돌다가 중력에 의해 서로 모이게 됐는데 1년 이내에 이들은 지금의 달이 되었죠. 따라서 달의 중심에는 금속 덩어리가 없습니다. 또한 지구 지각에도 금속이 희귀한 겁니다. 지각의 금속은 나중에 운석에 의해 생겨났죠. 지구의 중심에는 엄청난 양의 금속이 있습니다. 대부분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는데 1%는 금입니다. 지구 중심이 워낙 커서 많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전 대륙을 무릎 높이만큼 금으로 덮을 수 있죠. 남아프리카에서는 금을 찾아 광부들이 더욱 깊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하 4.8km까지 내려가려 하는데 이 깊이에서는 냉각 비용만도 총 비용의 20%에 이릅니다. 어쩌면 열 차단복이나 로버트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북극과 남극의 오로라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오로라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1860년에는) 누구도 지구 내부의 현상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구 내부가 비었다고 생각했죠. 이는 200년 전 해성으로도 유명한 헨리가 내놓은 이론이었습니다. (1823년) 미국인 존 클리브 심슨은 헨리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탐험을 떠났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번은 이런 사실을 알고는 다른 이론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주인공들은 거대한 지하 동굴을 통해 번개와 자기 폭풍이 치는 바다를 건너게 했습니다. 이는 환상에 불과했죠. 하지만 사실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번은 자신만의 연구에서 지구 중심으로의 여행이 과거로의 여행일 거라고 믿었던 거죠. 고대 생물이 살아있는 과거로의 여행 말입니다. 2억 년 전. 장경룡은 1820년에 처음 발견된 목이 긴 공룡입니다. 돌고래 모양의 어룡은 1809년 여름에 발견됐습니다. 번이 옳았습니다. 실제 지구 중심에는 바다가 있었으니까요. 녹은 철로 이루어진 광폭한 바다입니다. 이 바다가 고체의 내핵 주위를 요동치면서 자기력이 형성됩니다. 이 거대한 힘이 우주까지 다 우리를 태양의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가끔 이를 목격할 수 있죠. 북극과 남극의 오로라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정기적인 에너지가 이 자기장과 부딪히면서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그 힘은 약해지고 있으며 우리는 살인적인 우주 방사선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하버드의 제러미 블록스햄은 그 이유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의 목적 중 하나는 미래의 지구의 자기장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인데 이는 현재 매우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지난 150년간 지구의 자기력은 무려 10% 정도 감소했으니까요. 이는 매우 주목할 만한 수치이며 자기 역전의 징조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과연 자기장이 역전될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역전이란 자기 북극과 남극이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나침반도 소용없을 것이고 남과 북이 말 그대로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하지만 처음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지난 3, 4천만 년 동안 약 60번의 자기 역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질학적 측면에서는 흔한 현상이죠. 하지만 인류가 보는 역사에서는 아주 희귀한 현상입니다. 자기가 역전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방향을 잃게 되는 걸까요? 오늘날 항법에는 나침반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GPS 위성을 이용하죠. 하지만 자기 역전 전에 지구의 자기장은 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해 모든 위성은 방사능에 의해 타버리게 됩니다. 인류에게만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동물들은 이동 시 타고난 자기 나침반에 의지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자기 역전은 서서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제러미는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죠. 자기장의 변화를 관측하는 데는 다양한 기술들이 이용됩니다.
자기장만을 관측하기 위하여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전용 위성이 따로 있으며 또한 전 세계 곳곳에 정규적인 자기장 관측소를 세워두고 계속해서 자기장을 측정하고 있죠. 하지만 가장 오래된 관측소에서도 10년 내지는 100년간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기장의 변화는 훨씬 장기적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수백 년에 걸친 자기장의 변화를 측정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다행히 항해사들은 오랫동안 자기장에 의존해왔고 그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변화는 계속되고 있죠. 오늘날 자북은 캐나다에서 벗어나 매년 16km의 속도로 대서양을 건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보다 그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지구의 핵은 대부분 액체 철입니다. 이렇게 전도성인 철이 움직임으로써 소위 말하는 다이너모가 생성되는 거죠. 하지만 그 세부 과정과 원인은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 다니엘 라트로프는 지구 핵을 모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크기가 크고 자기력이 높은 모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구의 외계수와 같은 현상을 얻기 위해서죠. 또한 자기장의 형성 과정도 궁금합니다. 온도도 잘 봐요. 네. 저희는 지구 자기장의 세기와 그 요인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또한 자기력의 변칙적인 변화와 자기 역전의 요인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한다면 예측도 가능할 것입니다. 대서양 바닥에는 과거 자기 역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용암은 굳을 때 자기장의 방향으로 굳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기 역전은 불규칙적이라서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구 핵 내부의 변화를 알아야만 합니다. 10rps로 돌립니다. 네. 우리는 현재 두 종류의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첫 실험에서는 실제 프로펠러를 돌려 한쪽의 액체를 교반시킵니다. 이로 인해 일종의 난류를 발생시키죠. 10rps 갈 준비됐어요? 준비됐습니다. 다니엘의 다이너모에는 뜨거운 나트륨이 채워진 공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나트륨은 녹은 철같이 반응하지만 그보다 천도가 낮습니다. 프로펠러는 지구 자전에 의한 일종의 난류를 재현해냅니다. 지금까지는 일정 양의 자기력을 생산해내는 데 실패했지만 다행히 속도와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알아냈죠. 새는 곳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좋아요. 다른 실험에서는 지구 외핵과 기하학적으로 아주 비슷한 모형 안에 액체 금속층을 채운 다음 이를 회전시킵니다. 그 후 외부는 가열시키고 내부는 냉각시켜 대류 현상을 만들죠. 끓는 물에 파스타를 삶듯이 액체 금속을 교반하면서 난류가 발생하여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다음 단계는 더욱 큰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지구의 핵은 그 지름만도 6,400km에 이르니까요. 이런 실험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지구 자기장의 세기와 그 발생 원인이 첫 번째이고 그 발생 과정을 알아내어 예측이 가능하느냐가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은 행성이 다이너모가 존재할 수 있는 여건은 무엇이냐 하는 건데 왜 금속은 다이너모가 없는 걸까요? 아인슈타인은 지구가 어떻게 이러한 자기력을 형성하는지는 현대 물리의 수수께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자기 역전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자기 역전이 언젠간 일어나리라는 것은 분명하죠. 번의 시대의 과학자들은 지구가 자기장을 만든다는 건 알았지만 자기 역전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번은 자기 역전을 예고했죠. 그의 주인공들은 몇 달간을 여행하여 지구의 중심에 거의 다다랐다고 판단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멈추는 순간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침반이 고장났던 거죠. 번은 미래를 보았던 걸까요? 그는 분명 자기력과 전기력의 관계에 대해 알았습니다. 바다에서 번개가 친 이후로 나침반이 고장났다고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따라하지는 마십시오. 화산이 언제 폭발할지 알기 위해서